저희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머니. 아들 민준이가 제 65번째 생일날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금빛 풍선으로 장식된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매년 그려왔듯 직접 만든 초콜릿 케이크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는 51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예고 없이 그들에게 사주었던 집을 팔아버리나. 하지만 그 아침 부재중 전화 한 통을 세어보는 제 마음은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저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의 어느 화요일, 저는 제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민준이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그 작은 케이크 재료들을 사 모았죠. 심지어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식탁까지 수리 맡겼습니다. 케이크를 굽고 나니 집안 가득해 비와 바닐라, 향이 감돌았습니다. 자수 식탁보를 깔고 특별한 날에만 꺼내 스떨리는 냅킨을 준비했죠. 정원에서 꺾어온 꽃들로 식탁을 장식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늘 그래왔듯 가족들이 찾아올 그 순간을 위해 제가 애써 이루어낸 완벽함이었죠. 저녁 6시, 식탁은 이미 네 사람을 위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그의 아내 혜미, 제 손녀 지은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오후 내내 요리했습니다. 허브 로스트 치킨, 크림 감자 퓨레,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혜미가 가장 좋아하는 작은 빵까지. 해질녘의 황금빛 햇살이 식당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롭다는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저는 촛불을 켜고 잔잔한 배경음악을 틀어놓은 채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6시 반, 7시, 7시, 7시 반. 로스트 치킨은 거의 식어갔고 촛불은 절반쯤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자리를 위해 일부러 산 푸른색 원피스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거리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저는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5번의 벨이 울린 후에야 민준이가 전화를 받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딴 생각을 하는 듯 산만했고 마치 저와 통화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못 갈 것 같아요. 혜미 씨 일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고 지은이도 내일 학교에 제출할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 없이 건조했습니다. 마치 제 생일 축하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치과 예약을 취소하는 듯한 태도였죠. 다른 날 축하해요. 어머니?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든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정성껏 차려진 식탁을 응시했습니다. 식탁은 순식간에 배우들이 모두 떠난 텅 빈 극장 무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고 음식도 아직 따뜻했지만 집 안에는 어떤 비명보다도 더 날카롭게 심장을 꿰뚫는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음식을 반찬통에 담고 거의 다 타버린 촛불을 불어 끌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각성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꿈속을 헤매다 갑자기 눈을 뜨고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것과 같았죠. 진작 그 징조들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지금 저는 200km 떨어진 새로운 베란다에 앉아 제가 놓쳤던 모든 순간들, 지나쳐버린 이상한 대화들, 그리고 민준이와 혜미가 서로 주고받던 시선들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이나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완벽한 할머니이자 시어머니,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결코 거절하지 않는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날 민준이가 서류 가득한 파일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릴 적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면 짓던
그 특유의 미소가 그의 얼굴에 걸려 있었죠. 어머니, 분명 좋아하실 만한 제안이 있어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 소파에 앉았고 혜미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의 얼굴에는 극도의 짜증이 서려 있었죠. 저희한테 정말 딱 맞는 집을 찾았는데 어머니께서 제약금을 좀 보태주셔야금을 어머니께서 계약금을 좀 보태주셔야금을 어머니께서 집은 최고급 동네에 있고 지은이가 뛰어놀 정원도 있고 좋은 학교도 가까워요. 그의 눈은 제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로서 제 마음은 그 자리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 집은 1억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들은 3천만 원을 모았지만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제가 내주어야 했습니다. 잠시만요. 혜미는 그제야 소파로 다가와 앉으며 이제야 그 의도를 알아챌 수 있는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안에 전부 갚아드릴게요. 이자까지 붙여서. 민준 씨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저도 인테리어 계약 몇 건이 곧 확정될 예정이에요.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저축을 인출했습니다. 40년간 비서로 일하며 주말마다 남의 집을 청소하고 동네 축제에서 전통떡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돈들을 말이죠. 그 모든 묵묵한 희생들을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행복을 보았기 때문에 제 손녀가 예쁜 집에서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자식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어머니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제게 몇몇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절차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그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은 서류들에 서명했습니다. 이건 그저 모든 걸 제대로 등기하고 세무서에서 문제 삼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전문가다웠기에 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보다 이런 일에 훨씬 더 밝았으니까요. 집을 사고 처음 몇 달은 더없이 좋았습니다. 민준이는 매주 제게 전화해서 집을 어떻게 꾸몄는지 이야기해 주었죠. 정원을 가꾸는 모습이나 지은이를 위해 꾸민 방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혜미는 심지어 저와 몇 번 점심 식사를 하며 가구 카탈로그를 보여주고 벽지 색깔에 대한 제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 삶의 일부가 되고 존중받으며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일이 지나고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전화는 드물어졌고 소원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그들은 늘 바빴고 늘 시간이 없었으며 늘 더 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이 말은 우리 대화에서 가장 흔한 말이 되었지만 그들이 거의 되었지만 진실에 대한 첫 번째 단서는 지은이가 무심코 던진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6살 된 제 손녀가 어느 토요일 오후 눈이 퉁퉁 붓고 가슴 저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희 집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우리가 수없이 숙제를 함께 했던 부엌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왜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 집을 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산 집이 아니고? 할머니 집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정지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던 중 누군가 이야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요. 뭐라고 하는 거니, 얘야? 저는 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지만 목소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제 아빠가 누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지은이는 손가락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아 할머니 집 살 사람이 이미 나타났고 다음 주에 거래를 끝낼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듯 걱정 가득한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그거 할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손녀와 함께 저희 집 부엌에 앉아있던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눈을 감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아 6개월 전 서명했던 그 서류들을 이불 위에 펼쳐놓고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글자들을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탁상 스탠드의 불빛이 서류 위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읽을수록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매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의 서류에 따르면 저는 이미 그 1억 2천만 원의 모든 소유권을 민준이와 혜미 명의로 이전해준 상태였습니다. 제 서명은 모든 페이지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돈의 완전한 이전을 승인하고 있었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증여로서 말이죠. 제가 서명한 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그들을 그 부동산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동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어떤 공동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에 그 집 주소를 입력하는 순간 제 손은 떨렸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집 매매, 절호의 기회, 가격 1억 8천만 원. 사진 속 집은 제가 사주었던 바로 그 집이었지만 누가 봐도 큰돈을 들일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거친 상태였습니다. 주방은 완전히 바뀌어 스테인리스 가전제품으로 채워져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 설명 문구였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되어 아름다운 이 집을 진심으로 판매합니다. 이 집이 65세 여인의 평생 저축으로 마련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모으기 위해 밤늦도록 애썼던 희생의 밤들, 그들에게 이해 밤늦도록 애썼던 희생의 밤들. 저는 탐정처럼 계속해서 조사를 파고들었습니다. 혜미의 페이스북을 찾았고 그녀는 끊임없이 집 사진을 올리며 우리들의 완벽한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공들여 작성한 한 게시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늘과 우리의 노력 덕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을 갖게 되었어요. 온 마음을 다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답니다. 그 아래 댓글들은 친척과 친구들의 축하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분명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스토리들 속에서 저는 비쌀 레스토랑 사진, 주말 제주도 여행 사진, 명품 옷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6개월 후에 제게 갚기로 했던 그 돈으로 지불된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창문으로 해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할 무렵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따져 묻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순간까지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마침내 눈을 뜬 사람으로서의 냉정함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서 갈 참이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입는 가장 좋은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공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존중받아온 여인처럼 강하고 위엄있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저는 제 돈으로 샀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혜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잠옷 가운을 입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는데 얼굴의 놀란 표정은 순식간에 죄책감 비슷한 기색으로 변했습니다. 수아 아주머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시니 의외네요. 그녀는 말했지만 저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몸으로 문을 반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출근했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네. 저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제 집을 파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부엌을 그렇게 호화롭게 꾸미는데
든 돈은 어디서 났는지도 겸사겸사 묻고 싶네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도요. 혜미는 마침내 저를 안으로 들였지만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웃는 얼굴로 인테리어 조언을 구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죠. 이제 그녀는 초조하고 빠른 걸음으로 제 앞서 거실로 향했고 동시에 2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빨리 나와. 학교 늦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자기적이었고 마치 서툰 연극의 한 장면을 연기하는 듯 했습니다. 집은 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았던 리모델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배치한 방식 때문이기도 했죠. 제 시선은 모든 세부 사항을 훑었습니다. 제 석 달치 월급보다 비쌀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벽에 걸린 거대한 평면 TV, 강남의 고급 갤러리에서나 볼 법한 원본 예술 작품들. 이 모든 것이 제 돈으로 산 것이었고 그들은 제게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어렵다고 말했었죠. 들으세요, 수아. 혜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 비싼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좀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전부 합법적인 거예요. 당신이 서명한 서류들, 제가 속아서 서명한 그 서류들 말인가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심장이 전쟁복처럼 울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함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잠시 빌려주는 것이지 영구적인 증여라고 셉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가짜 걱정이 가면이 벗겨지자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더 차갑고 계산적인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주머니는 그걸 증명할 수 없어요. 그녀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서명이 모든 서류에 다 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지은이가 책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의 긴장감은 칼로도 베어질 듯 했습니다. 제 손녀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분명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그녀는 다가와 제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아무 일 없어, 얘야. 저는 대답하며 그녀의 머리에서 늘 나던 딸기 샴푸 향을 맡았습니다. 그냥 네 엄마랑 어른들 이야기 좀 하고 있었단다. 지은이가 학교에 간 후 대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혜미는 더 이상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들으세요, 수아. 상황은 간단해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저희 거예요.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돕기로 결정해 주신 것은 저희도 아주머니의 관대함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 집을 팔아야 해요. 다른 계획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뱃속에서 분노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다른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중요한 승진이고 월급도 훨씬 많이 받아요. 다음 달이면 저희 이사 갈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 집을 팔면 거기서 더 좋은 곳을 사서 새 삶을 시작할 충분한 돈이 생길 거예요. 내 돈으로 너희들의 새 삶을 시작한다고? 나에게 상의도 없이, 심지어 제대로 작별 인사도 없이. 그럼 나는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집도 있고 연금도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계시고요. 저희는 아직 젊어요. 저희 미래를 생각해야 하고 지은이의 미래도 생각해야죠. 그녀의 말투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당연한 것을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가족을 곁에 두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영원히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마치 따귀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주고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어준 후에 단지 가족이 함께 있기를 바랐다는 이유로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더 중요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말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혜미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더니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마치 제가 이 대화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듯이요. 그리고 수아 아주머니, 이제 아주머니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젊지 않아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마 요양원 같은 곳으로 가셔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뒤이어 귀청을 찢을 듯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60세까지 일하며 집안을 키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고 매주 일요일 온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직접 정원을 가꾸며 모든 공과금을 제때 납부했던 제가 순식간에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할 무능한 시설에 들어가야 했던 저는 제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존엄을 다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이해되는군요. 저는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당신들의 결정을 내렸으니 이제 저도 제 결정을 내릴 겁니다. 문에 다다랐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혜미. 한 가지 더. 오늘 대화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죠. 저는 그 집을 마지막으로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서는 그들이 상상조차 못할 계획이 이미 형태를 갖추기서는 그들이 상상조차 못할 계획이 이미 형상조차. 그날 오후 그들이 제가 패배한 늙은이처럼 집에서 울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가사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낡은 책과 진한 커피 향이 났고 벽에는 복잡한 사건들을 처리해온 40년 경력을 증명하는 수입니다. 이것은 정력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서와 상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제가 가져간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꼼이다. 그의 안경이 콧등으로 미끄러져 내렸고 그는 마치 외과의사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페이지를 살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저희에게 몇 가지 법적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잠시 빌려주는 것이라는 거짓말, 서류에 서명할 때 제가 당했던 기만, 그들이 가져서는 안 될 돈으로 괜연한 값비싼 인테리어, 특히 그날 아침에 난 값비싼 인테리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패를 쥐고 있을 때 짓던 그런 표정이었죠. 김수아 씨, 저희는 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법적에 할 겁니다. 그는 새 파이처를 열고 빠르게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기와 부당 조작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제가 읽어낼 수 없는 어떤 표정을 띠고서요. 셋째는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셋째, 아주머니께서 그 집을 구매할 때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대화, 그들이 아주머니께 했던 모든 약속이요. 이 서류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은 위법 행위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요. 이어진 2시간 동안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변호사는 끊임없이 필기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듯 이따금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수아 씨,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민사 사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형사 사기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분은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는 잠시 멈춰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남의 집을 청소하고 옷을 꿰매고 음식을 팔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몇 달 만에 저는 처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가족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기 위해 휴가와 즐거움을 희생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 돈을 훔치고
저를 바보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그들은 제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최 변호사님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 저만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혜미가 지난 몇 달간 올린 모든 게시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가짜 계정을 만들었죠.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밤새도록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은이 학교 학부모 커뮤니티하는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에서 저를 공공연히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혜미는 간섭이 심한 시어머니와 성인이 된 아들을 언제 놓아줘야 할지 모르는 엄마를 비하하는 댓글을 아들을 언제 놓아줘야 할지 모르는 엄마를 비하하는 댓글을 이해하지 못해요. 특히 악의적인 한 게시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자기 돈 조금 보태줬다고. 우리 시어머니는 자기 돈 조금 보태줬다고. 하지만 최악은 민준이가 제 생일 2주 후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와 혜미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건배하고 있었고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의 독이 되는 기대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신만의 삶에서 사라진 것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 삶에서 사라진 것들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제 돈으로 찍힌 것이었습니다. 제 평생 저축을 훔쳐간 후에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와인 한 병을 여러 한 잔 따르고는 저 자신에게 건배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여인을 위하여. 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와인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삶의 첫 모금처럼 달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최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수아 씨,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드님과 며느리분께서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사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게 천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부동산 명의 이전 등록 시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관양도 최소 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최초 양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 거래 자체가 무효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머니께서 최초 증여자로서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이 양도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되찾을 법적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구매자가 기득권을 얻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김수아 씨, 행동하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진행해주세요, 최 변호사님.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세요. 이어지는 몇 시간은 서류와 서명, 전화가 뒤섞인 회오리 같았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등기소, 법원, 심지어 최초 거래의 법무사에게까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날 오후 6시가 되자 그 집은 법적으로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가다운 수법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은 어떤 상대 변호사라도 등골을 오싹하게 할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 부동산을 즉시 팔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집을 찾던 고객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1억 9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코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아드레날린이 치솟았기 때문이죠. 저는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을 통제하는 힘을 말입니다. 그들이 이미 팔았다고 믿는 그 집에서 잠들어 있을 때 저는 깨어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다시 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구매자는 젊은 사업가로 직장 때문에 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 사원이었습니다. 그는 흔적 없이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1억 9천만 원이 제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다음은요?
저는 승리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끼며 변호사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기다립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 이름이 적힌 파일에 조심스럽게 정리하면서요. 법적으로 소유권 변경을 정식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 통지서가 오늘 오후 그들 집으로 배달될 겁니다. 저는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감히 발도 들여놓지 못했던 곳이었죠. 메뉴에서 가장 비싼 요리와 화이트 와인 한 병, 그리고 디저트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중요하고 존중받고 세심하게 대우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 것은 휴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맛보는 동안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준이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급히 이야기해야 해요. 당장 집으로 와주세요. 당장 집으로 와주세요. 전화 받으세요. 전화 집으로 와주세요. 전화 받으세요. 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한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 안 왔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저는 23통의 부재중 전화와 18개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이야기해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법무사가 저희가 더 이상 집주인이 아니라고 해요.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으세요. 제발, 저는 마침내 전화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여겼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저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맙소사, 드디어 받으셨네요. 어디세요? 당장 와주셔야 해요.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집은 오늘 아침에 팔렸어. 계획대로 말이지. 저는 저편에서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획대로 말이지. 저나 저편에서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 하지만 그건 우리 집이에요. 저희가 이미 팔았다고요. 저희 계약서에 서명했다고요. 너희가 계약서에 서명했지. 저는 그를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은 불법이었어. 법적으로 그 집이 자신의 명의로 돌아왔으니 나는 내가 팔고 싶은 누구에게든 팔기로 결정했지. 이어지는 10분 동안 비명, 간청, 위협이 오갔고 마지막에는 제 평생 들어본 중 가장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졌다는 이유만으로요. 제가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여전히 그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낯선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식기가 부딪히는 잔잔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 달 만에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제 옛집으로 돌아와 필수품이 담긴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이미 분명히 지시했었죠. 김수아 씨, 저희가 오늘 벌인 일들 때문에 그들은 아주머니를 압박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며칠간 이 도시를 떠나 계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2번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3시간 거리에 있는 강원도 산골마을의 조용한 작은 여관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제가 옷을 조심스럽게 접고 있을 때 저희 집 앞에서 기청을 찢는 듯한 급정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민준이의 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그 뒤를 지은이가 따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분명 계속 울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그들은 정원을 가로질러 달려왔고 발소리는 마치 망치처럼 시멘트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곧장 저희 집 대문으로 향했죠. 초인종을 누를 새도 없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당장 문 열어요. 민준이가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사춘기, 기절의 반항적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느리고 침착하게 짐을 쌌고 옷 한 벌 한 벌을 접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문을 두드리는 매번의 소리, 매번의 고함, 매번의 고함, 매번의 절망적인 간청은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줄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확신시켜줄 뿐이었습니다. 수아, 제발. 저희는 구매자와 깨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냉정하고 교활하게 조종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는 줄곧 조용했지만 문 너머로 그녀의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고함을 합친 것보다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제 마음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손녀가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부모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30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애원했습니다. 민준이는 심지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당장 문 안 열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건 강도나 다름없어요. 불법이라고요. 바로 그때 저는 그들에게 응답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고 그들이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 나는 이 집이 내 것이고 너희의 그 거래가 불법임을 증명하는 모든 법적 서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없다고 주장했던 그 모든 돈을 쓴 증거도 가지고 있지. 뒤이어 죽음 같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이조차 잠시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네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나도 너희가 내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과시했던 모든 게시물의 스크린샷들을 꺼내야 할 거야. 나에게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던 그 화려한 영상까지도 말이지. 혜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걸 봤을 줄이야. 하는 식의 말 같았습니다. 가는 식의 말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차마 반복하고 싶지 않은 욕설로 그녀에게 응답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가늘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는 문을 살짝 열어 눈이 퉁퉁 붓고 부모님 사이에 서 있는 손녀를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시작하지 않은 전쟁의 인질 같았습니다. 얘야,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너한테 화내지 않아. 이건 어른들 사이의 일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바로 그때 민준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내 딸을 조종하지 마세요. 이 집을 망치는 건 어머니예요. 우리가 한 모든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한 거였다고요. 너희들의 미래라고? 저는 문을 완전히 열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거짓말과 도둑질,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준 여인에 대한 존중 없는 미래 말인가? 그게 너희가 원하는 미래야. 혜미가 위협적인 표정을 지으며 달려들었지만 그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수아 아주머니가 하는 일의 결과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군요. 저희는 그 돈을 다른 곳에 다 써버렸어요. 갚아야 할 빚도 있고. 저희는 그 돈을 다른 곳에 다 써버렸어요. 갚아야 할 빚도 있고. 저 대도시에서의 일자리도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너희는 내 의견을 묻지 않고 계획을 세웠고 너희 것이 아닌 돈을 썼으며 몇 달 동안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이제 너희 스스로 그 결과를 감당해. 민준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야 겨우 알아챌 수 있었던 한 줄기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돈 때문에 자기 가정을 망치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신뢰를 망쳤고 존중을 망쳤고 내가 이 집에 가졌던 사랑을 망쳤어. 나를 바보로 만들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에 이미 망가진 거야. 나는 그저 남아있는 내 존엄의 파편들을 주워 담는 중일 뿐이야. 저는 그들을 제 정원에 남겨둔 채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짐을 다 꾸리고 택시를 불러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제 동네와 제 집, 그리고
제 지난 삶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골 마을의 여관은 제가 딱 필요로 하던 곳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히 있으며 계곡의 장엄한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직원들은 결코 꼬치꼬치 묻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는 등나무 의자 2개와 작은 탁자가 놓인 베란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잔잔한 커피를 마시며 엽서 같은 풍경을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위해 요리할 필요도 없었으며 첫 이틀 동안 제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첫째 날은 51통의 부재중 전화, 둘째 날은 37통이었습니다. 메시지들은 점점 더 격렬하고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준이는 분노에서 간청으로 마지막에는 은밀한 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혜미는 거짓된 사과와 제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르는 건호로운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그 알 수 없는 메시지들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긴급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수아 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언론사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가족 분쟁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아주머니의 증언에 대해 보상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열어 혜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숨을 먹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어머니가 돈 때문에 자기 가정을 망칠 때라는 제목의 40분짜리 영상을 올렸던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혜미는 드라마틱하게 울고 있었고 지은이도 그녀 옆에서 울면서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 버전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저는 탐욕스러운 노파였고 그래야 더 좋은 대출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들이 관대하게 주택 구매에 저를 참여시킨 후 법적 서류를 조작하여 그들의 집을 훔쳤다는 것이긴 후 혜미는 드라마틱한 흐느낌 속에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니까 그분을 믿었어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했어요. 밤낮으로 일해서 집을 꾸몄는데 이제 와서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저희 몰래 팔아버린 거예요. 그 영상은 이미 5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혜미를 지지하며 저를 독이 되는 시어머니이자 학대하는 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저를 이야기 속의 악당, 순수한 아기로 젊은 가정을 파괴한 잔인한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영상 속에서 지은이를 본 것이었습니다. 제 손녀는 눈이 퉁퉁 붓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왜 할머니가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냥 우리 집을 되찾아서 계획대로 그 대도시로 이사 가고 싶을 뿐이에요. 이 영상은 수천 번 공유되었고 심지어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과 가십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댓글창에서는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가족 학대의 피해자를 위해 모금을 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여관 침대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상간의 맑은 공기가 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최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수아 씨, 벌써 여러 언론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제가 본 것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분간 어떤 공개적인 발언도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그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서류로 증명되는 진실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제 말은 제가 진실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유일한 합법적 소유주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원본 서류들,
그들이 사치스럽게 지출한 것을 과시하며 수입에 대해 거짓말했음을 증명하는 정확한 날짜의 게시물 스크린샷들. 그리고 제가 어제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분께서 그 집을 첫 번째 구매자에게 팔기 사흘 전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들은 아주머니를 사기친 것 외에도 은행 사기를 저지른 겁니다. 이 정보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심각한 형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는 말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완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계곡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산맥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희생하고 묵묵히 사랑했던 모든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가 들릴 때였습니다. 확실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세요. 석 달 후, 저는 제 새집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4시간 거리의 해변, 마을에 있는 집이었죠. 저는 잔잔한 커피를 마시며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돋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완벽했습니다. 침실 2개, 바다 전망 창문이 있는 주방, 그리고 제가 장미, 라벤더, 허브를 심은 정원까지. 저는 집을 판 돈으로 이곳을 샀고 남은 돈은 제가 앞으로도 몇 년간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지난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준이와 혜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상당으로 기소되어 태미는 사기여 삽니다. 최 변호사님이 사건의 진실된 증거를 제시하자 혜미의 바이럴 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했던 여러 언론사들도 정정 보도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승리는 함성이나 성대한 축하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정한 승리가 그러하듯 그것은 조용히 경험되었습니다. 지은이는 2주 전에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6페이지에 달하는 손글씨 편지였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영상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 제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또렷한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아빠랑 엄마가 저에게 많은 것을 속였어요. 그 집을 할머니께서 전에 지불하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이 서류로 할머니를 속였다는 것도 몰랐고요. 할머니 돈으로 계속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사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 영상에 나와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 너무 죄송해요.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할머니, 계속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 혜미의 언니인 세연 이모와 한미의 언니인 세연 이모와 하지만 저는 그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지은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가족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완전히 이해해요. 하지만 언젠가 할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신다면 저는 계속 기다릴 거예요. 사랑해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께 겪게 한 모든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그 편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를 울게 했습니다. 그러나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유일하게 무고한 제 손녀가 결국 스스로 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썼고 여름방학에 제 새 집으로 저를 보러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정원을 보여주고 싶었고 새로운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고 해제 이렇게 해변을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거짓말과 조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기 전 그가 보낸 마지막 몇 개의 메시지에서도 그는 여전히 제가 이 집을 망쳤다고 비난하며 저를 이기적인 어머니라고 욕했습니다. 혜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메시지들은 드라마틱한 사과와 은근한 위협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 증오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가정에서 그들은 돈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해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나 정원의 식물에 물을 주러 갔습니다. 장미는 이미 피어나기 시작했고 라벤더 향은 바닷바람에 짠 내음과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식물 하나하나에 물을 주면서 6개월 전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보이지 않고 순종적이며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을 위해 언제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그 여인을 말입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배운 여인. 때로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구하기 위hen 그날 오후 저는 바다 전망이 보이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벨이 울렸습니다. 오체부였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소포를 건네주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저는 즉시 그것이 지은이가 보낸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안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 찍은 우리 둘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여전히 정상적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그녀의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할머니께 요리할 때마다 볼 수 있도록요. 그리고 라디오를 켜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은 채 저녁 식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홀로 있었지만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침실 창문을 열고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무런 걱정, 아무런 불안,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나 부동산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2년 후 제 해변 오두막의 초인종 소리는 더 이상 처음처럼 저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청객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주 화요일 신선한 생선을 파는 상인, 저희 집 두 칸 아래에 살면서 제 5차 친구가 된 유미 씨, 혹은 제 정원에서 귤을 따러오는 이웃이, 혹은 제 정원에서 귤을 따라오는 이웃 아이들까지. 하지만 그 토요일 아침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먹게 하는 놀라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18살의 젊은 여성으로 얼굴에는 찬란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주 큰 부탁을 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고 커피를 끓였고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전에 그녀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삶에 대해, 실수에 대해, 그녀의 부모에 대해, 그리고 해양 동물의 공존에 이바지하는 해양 생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신해대학 해양생물학과의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어요. 걔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제기치지 않을게요. 걔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늘 꿈꾸던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여기서 1시간 거리밖에 여기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할게요. 저는 그녀가 말을 끝내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저 스스로도 놀랄 만한 힘으로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내 아가.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네가 없으면 텅 빈 것 같았단다. 물론이지. 당연히 여기 있어도 돼.
그날 오후 저는 지은이의 짐을 2년 동안 그녀를 기다렸던 방에 정리해주면서 그녀가 세연 이모와 함께 살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는지도요. 그리고 한 가지 가슴 아픈 사실은 그녀가 부모님과 1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아빠랑 엄마는 저를 조종해서 할머니한테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녀는 옷을 옷장에 걸면서 설명했습니다. 저더러 할머니께 편지를 써서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새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새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거절하자 그들은 저를 적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가 부모님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쁜 사람인 걸까요? 저는 그녀 곁에 앉아 두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가, 저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가족이 우리가 태어난 가족보다 더 중요하단다. 너는 맹목적인 충성 대신 정직함을 택했어. 그들의 조종 대신 너의 미래를 택했지. 그게 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 그게 너를 강한 사람으로 만든 거야. 그날 밤 저는 지은이가 저와 함께 살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아름다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았던 지난 2년 동안 저는 저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은이의 돌아옴은 저를 의존적이거나 부족하게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저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지, 당신이 부족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저녁 식사 내내 지은이는 자신의 학업 계획, 해양 보존 활동에 대한 꿈, 그리고 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는 열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릴 적 제게 읽었던 책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 같은 감탄을 느끼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열정은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함께 설거지를 할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함께 설거지를 할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해도 괜찮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를 해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져도 괜찮다는 것을요. 비록 그들이 가족일지라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접시 하나를 조심스럽게 닦은 후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신을 위해 장단히 맞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부모님마저 저에게 독이 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들을 떠날 용기를 결코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저는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앉아 보름달 아래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파도 소리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제게 상기시키는 교향곡 같았습니다. 삶은 가다와 같아서 늘 흐르고 늘 변하며 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을요. 저는 4년 전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텅 빈 생일 식탁에 홀로 앉아 영원히 오지 않을 가족을 기다리던 저를요. 그 여인은 배신에 의해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존엄성을 희생할 사람인 자신의 존엄성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웃 유미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지은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손녀딸이 돌아와서 정말 좋네요. 내일 케이크 가져가서 축하해 줄게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족. 제가 차를 다 마셨을 때 이미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견디고 학대를 용서하고 진정한 사랑에는 경계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며 필요할 때는 떠날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와 지은이는
아주 작지만 진정한 가족입니다. 상호 선택, 진심 어린 보살핌,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공동의 열망 위에 세워진 가족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들어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손녀의 꿈을 지지하는 할머니,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평온을 찾은 여인, 때로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운 사람. 이것은 제가 평생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